39년에 일어난 기해년의 군난, 또 46년에 김대건 신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병업 군난, 그 다음에 1866년에 병의 군난 때까지 크고 작은 군난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이제 우리의 선교사분들이 계속해서 조선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요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이게 목자의 지팡이를 이제 제가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1795년도에 중국의 북경교구에서 파견된 주모 신님이 최초로 처음 들어오시게 되고요. 그러다가 1801년도에 군난 때 신님이 신자들과 함께 목숨을 바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걸 이제 흔히 이제 위주 치명이라는 불렀거든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다. 주에서 치명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의 순교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렇게 치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약 30년 동안 신님이 안 계시다가 34년도에 가서야 역시 중국의 신님인 이방제 신님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36년도에 모방 신님이 들어오시게 됨으로써 화래방 정교회가 본격적으로 한국 천주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39년도에 다시 세월의 선교사분들이 모두 이제 치명을 하시고, 그리고 45년도에 이제 김대건 신님과 신님이 모시고 온 이제 서양 선교사분들이 다시 들어오게 됨으로써 교회가 다시 한번 이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년 동안 비교적 편하게 발전을 하다가 그 전에 46년도에 이제 불행히도 김대건 신님은 먼저 돌아오시게 되지만 그의 자체는 큰 타격을 입지 않고 한 20년 동안 비교적 편하게 발전하다가 60년도에 큰 박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약 10년간 지속되면서 선교사분들이 이제 한 번도 안 계시게 되죠. 그러다가 1876년도에 와서야 화래방 정교신님이 다시 들어오시게 되고, 이때부터는 현재까지 이제 선교사분들과 또 방일 사제들에 의해서 한국천주교가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지속적인 이제 천주교 금지가 갔기 때문에 선교사분들이 국내에 없었던 때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시더라도 특히 서양 선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서양인이기 때문에 활동의 제약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그분들의 숫자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선교사들을 보좌하는 평신도 지도자들, 이분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그 이후에도 이를테면은 이제 일제 시기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선교사라든가 사제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평신도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 선조들의 신앙과 노력으로 현재 한국 천주교의 깃들이 잡혔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제 평신도 지도자 직책을 크게 나누면 회장, 그 다음에 이제 복사, 그 다음에 교사, 일사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근대에 있던 천주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외국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분들이 신자들을 몰래, 보통 이제 연행사를 가져 국정사신단에 하인 이 정도로 이제 위장시험을 시켜서 가거나 또는 배로 이제 바다를 건너가기 때문에 몰래 이제 왕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밀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었지만은 당시 열악했던 사정 때문에 한 사람 여러 직책을 겸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보통 회장, 목사, 교사, 밀사들이 좀 겹쳐진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복사, 교사까지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각종 신진 단체들이라든가 또 밀사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회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하자면 한국 천주교 역사와 함께했다라고 할 정도로 초창기부터 큰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 한국 천주교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서로 사제가 없고 또 교회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른바 이제 가성직자 제도라고 해서 신자들 스스로가 주교와 신부를 임명해서 이제 서로 같이 모여 공부하고 종교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교회법상으로는 이제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국정교육으로 상을 보여나가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폐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분들을 모셔오는 이제 선직자 여인종들이 활발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천주교회를 이끌어나갔던 주요한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회장이었습니다. 기록상 처음으로 확인되는 회장은 최인길 마티아라는 분이신데 바로 이제 이분이죠. 이제 사진 그림을 보게 되면은 신부의 복장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분은 최인길 마티아라는 분인데 원래 역관 출신으로서 중국에 능통했죠. 그래서 준모 신부님이 세포대 위기에 빠지게 되자 신부님을 피시키고 대신 자기가 신부인 양 그 위장을 해서 대신 포효에 잡힌 거죠. 그 시간 동안에 신부님 무사히 탈출했고 대신 최인길 마티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잡혀가서 신앙을 지키다가 끝내는 이제 목숨을 바쳐 치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제 당시에 최초의 회장들 중에 확인된 첫 번째 제1호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초창기의 대표적인 지도자 이승훈 베드로가 여러 명의 회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이분은 1795년에 주무신님이 입국할 때 주무신님이 계셨던 그 집의 주인으로서 활동하다가 이제 주무신님을 위해서 지명을 하신 거죠. 이와 같이 초창기부터 회장들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 목숨까지 바쳐서 희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신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서 아까처럼 주무신 들어오시자마자 거의 몇 달 만에 세포대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무신님 활동이 상당히 제약적이었다. 자기 이제 신변을 안전하기 위해서 결심대로 노출을 잘 안 했죠. 그리고 신자들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신분을 마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평시도 지도자들이 많은 역할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이제 주모 신부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목적상, 즉 지역이라든가 또는 단체 또는 이제 여성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회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당시의 이 기록 황사영 백사에 의하면은 대표적인 회장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최창현 요한 이분은 이제 당시의 총회장 즉 전체 한국교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평신도 이분이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유명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이분은 이제 명도회 회장입니다. 명도회라고 해서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신진단체 그러니까 몇 명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서 종교를 하는 그 단체인데 그의 명도회 총회장이었다. 그 다음에 광안수 권론반은 주무신들을 모시는 이제 집의 주인이자 여성 회장으로서 여성들을 상대로 종교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동종녀들을 모아서 같이 공동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리고 그 밖에도 서울이라든가 지방에서도 회양제 이름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모 신부님 당시부터 회양 제도가 상당히 그 교회의 역할, 그 교회의 일에 있어서 크게 참여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양을 바탕으로 해서 주모 신부님이 오신 다음부터 몇 년 사이에 신자가 4천에서 10,000명 늘어날 정도로 교회 교세가 크게 발전한 것도 역시 이런 평신도 회장들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01년도에 신년에 대규모의 군난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주모 신부님과 회장을 비롯한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모두 신앙을 지키다가 치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회는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지만 살아남은 신자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신앙 공동체를 이제 재건하고 동시에 성리적 영역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성사분들이 그룹도 한 30년 동안 이제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은 부족한 이제 지도자급 신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회장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회장제도 유지가 되면서 교회의 재건과 그 교회 활동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1830년도에 본격적으로 신부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서 회장제도가 좀 더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분이 바로 모방 신부님이시죠. 여기 부산에도 오셨던 모방 신부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44년도에 이방제 신부님이 오셨는데 이방제 신부님도 기본적인 사목 이제 정책은 방침은 노출시키지 않는다 신부들. 그래서 이분도 대외 활동 자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반면에 파리예방 종교 프랑스 신부님들은
모범 시민 때부터 이제 이분들 적극적으로 지방을 사목하면서 순회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챙기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사목의 방침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각지의 공소를 방문하면서 회장들을 새로 임명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회장들을 승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장을 통해서 어린이 대세라든가 혼인 또는 장례, 그다음에 주일과 축일의 집회, 그다음에 신녀들 내부에 있었던 싸움이라든가 소송의 판단에 대해서 정확한 규칙을 정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교구청은 이와 같이 신과 함께 정식 임명된 회장들을 통해서 운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부님을 이제 만나기 어려운 지방 공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회장이 신부를 대신해서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서 교회를 처리해 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듯이 이제 당시에 신부님들이 공소들을 방문해서 직접 회장을 임명한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고요. 실제로 이제 1830년대 후반에 신부님들이 이제 직접 방문했던 곳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대표적인 구산, 이제 김성 안토니와 있는, 그 다음에 또 술사에는 이제 최경환 성인들, 이분들, 그 다음에 용해에는 구람은 이제 김재주 이냐시오, 김대건 신부의 부친, 그 다음에 은희 교조, 이런 데도 이제 성사분들이 직접 가셔서 회원들을 임명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공소가 또 교구청이 발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39년도 박해로 말미암아 모방 시민들을 비롯한 성사분 돌아가시긴 하지만 그 후에도 이제 조선교회는 살아남은 회장들을 중심으로 계속 재건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1857년도에 당시에 이제 대목부장인 베네주기 같은 분은 조선교회 최초로 성실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결의한 사항을 그해 8월에 장주교 윤시제오서라고 이제 제목을 이제 한자로 달았는데 장주교는 이제 베네주교의 한국식 성입니다. 장씨가 장주교는 베네주교를 말하는 거고 윤씨를 이제 널리 알린다는 뜻이고요. 제우라는 것은 이제 여러 교우들에게 이런 뜻이고 서로 이제 편지라는 뜻입니다. 즉 베네주교가 여러 신자들에게 알리는 글, 이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사목지침서입니다. 이 사목지침서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신하들이 지켜야 할 이제 행동 지침이라든가 기본 교리, 성사와 각종 규칙들에 대해서 수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회장들이 이제 관여할 직무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때부터 회장의 직무가 공식적으로 이제 책자에 이제 찍혀 나와서 알려지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회장들 활동이 이제 활발했고요. 1860년도에 대규모 박해가 일어남으로써 10년 동안 선교사분들이 안 계셨지만 그 후 다시 선교사분 들어오시게 되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회장 제도를 좀 더 이제 체계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887년도에 나온 한국교회 지도서, 이 책은 이제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 프랑스 신부님들이 이제 보시기 위해서 만든 책이니까요. 근데 이 책에도 회장에 대한 이제 내용이 수록됨으로써 회장이 이제 교회법적으로 확실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7대인 볼랑 주교 같은 분은 선교사들은 부족하고 신자들이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교회 일을 하고 정교할 것인가에 고민하다가 유급의 즉 봉급을 받는 순회 정교회장 제도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도 있는 평신도 선교사 제도의 어떤 기원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선교사분들이 들어갈 수 없는 데까지 평신도 선교사를 파괴해서 정교회장을 파괴해서 정교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도요, 회장 역할은 매우 중요했고, 따라서 각종 회장 지침서가 연이어 이제 발간되다가
1923년도에 보시는 이 책인데 회장 직분이라는 책이 발간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나와 있던 것들 모두 종합한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회장의 직책은 그 뒤에 1960년대까지도 기본적인 책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 교회 자체가 큰 개혁을 하게 되죠. 특히 가장 핵심의 것 중에 하나가 평신도 위주의 교회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이때부터 그 흔히 알고 있는 평신도 상호조직 협의라든가 상호평의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단체가 활동 활발해지면서 이전까지 주로 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교회 활동이 여러 가지 나뉘게 되는 거죠. 각 단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직책에 의해서. 그래서 현재는 본당에 있는 총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각 단체 회장의 역할로 분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교회 지침서에는 회장의 직분이 따라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하지만 역으로 다시 얘기하자면은 옛날 회장들의 역할은 다시 말하면 지금 본당 총회장 및 각종 단체 회장의 역할을 다 합친 것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게 옛날 총회장 분이었다. 그러면 이제 회장들이 하셨던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놓치긴 했는데 이 회장이라는 말은 원래 그 서양 유럽에서는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말이냐면은 이 라틴어인데요. 이 카테키스타라고 이제 읽는다는데 이게 원래 뜻은 교리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교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회장 직분은 없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중국 같은 데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단순히 이제 교리교사로 이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폭넓은 법이기 때문에 그 교리교사라는 말이 아니라 회장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기 때문에 이 회장이라는 이제 용어가 고유의 어떤 우리 교회 용어로 굳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즉 신부님들을 대신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끌면서 교회 구성원들, 즉 신자와 신부 또는 신자와 신자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다리와서 역할을 했다. 이것이 바로 회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분들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회장 규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써졌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박해 시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 시대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의하면요, 우선 이제 신부님들은 자기가 방문을 하는 지역에서 적당한 남녀들을 뽑아서 회장을 임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대목부장인 주교한테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정식 절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부님 임명을 하면은 나중에 이걸 보고를 통해서 대목부장 주교님이 승인하시고, 그리고 임명 회장들은 그 신부들이 행하는 집주하는 미사에서 정식으로 광복을 받으면서 일종의 임명식이죠. 공식적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이제 그 핵심적인 직무는 회장 규조에 의하면 크게 네 가지다. 그 중에 앞뒤 두 가지가 가장 큰 거고, 근데 네 가지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공동체의 크고 작은 오타가 나왔죠.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신자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종교의 일이 두 번째 큰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병든 이들을 보살펴주고 또는 위험한 이들, 특히 이제 어떤 목숨 경고에 달려있는 이런 위험한 이들을 도와주는 일도 역시 회장의 기본 책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위험에 있는 아이들의 대세를 베푸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당연히 천주교에서는 생명 잉태된 그 순간부터 생명을 인식하잖아요.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태아의 영혼도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데 당시에는 워낙 그 갓난아기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은 빨리 영세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신자가 아니더라도 비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귀신자 부모를 설득해서 그 아이한테 세를 베풀어줘야 된다. 이것이 박해시대 이후로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 또 회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임무였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 임무에도 꼭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핵심적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그럼 교회 공동체 일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이것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신부님이 이 공소에 수납방문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랑 두 번째, 신부님이 안 계셨을 때. 사실은 보통은 대학교 신부님이 안 계실 때가 많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른바 이제 공소 방문 때인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보통 특히 바뀌시기 때는 1년에 잘해야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이제 공소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판공을 위해 신부님이 오시게 되는데, 보통 이제 미리 약속을 잡아요. 약속 며칠 날 온다. 그리고 이제 옛날 신부님은 배정이라고 해서 미리 저희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강로 내용을 미리 이제 짤막하게 적어서 돌립니다. 그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미리 약속한 날짜가 잡히게 되면은 공소 회장이 날짜에 맞춰서 자기 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집을 공간을 딱 비워주죠. 신부님이 와서 묵어야 되니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 안에서 이제 몸을 또 각종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이제 당연히 이제 드실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 이부자리라든가 아니면 뭐 방에 불 때어야 되는 땔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 즉 공소 공동체한테 모든 일을 미리 조사해서 신방에 보고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놔야 되죠. 어떤 걸 보고하냐면은 주로 이제 통계죠. 어떤 통계냐면은 병든 사람이 몇 명 있느냐, 또는 이제 사망자 몇 명 있느냐, 또는 예비자 몇 명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신부님이 안 계실 때 대세를 받았는데 이분도 사실은 신부님에 의해서 보례를 받아야지만 정식 세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례 예비자가 필요한 겁니다. 대세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필요하고, 그다음에 냉담자가 몇 명 있느냐, 그 효양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혼배 미사를 볼 사람들, 한국말 사람들 몇 명 있느냐. 그 밖에도 이제 교회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공동체 외에도 밖에서도 어떤 다른 이웃말에 다른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는 묘 기밀한 사람, 비밀 사람, 이를테면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했을 때 뭘 공개적으로 떠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만 이제 회장이 이제 비밀리에 신부님한테 따로 보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 뽑아다가 미리 다 준비해 놔야 된다. 공소회장은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특히 바뀌시기 때문에 이런 게 이미 중요하게 되는데, 판공성사를 임할 때 판공 임할 신자의 숫자를 정확하게 이제 숫자를 안배하고 그들이 순서대로 잘 성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짜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이제 특히 바뀌 시기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오시다 그러면은 신자들이 사방에 다 모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80명, 90명, 또는 100명 이상이 몰려와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학교에 몰려와서 신부님들을 괴롭히고 공소지 마치 시장 바다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천주교 신자 여기 있다라고 광고하는 거게 되잖아요.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라도 또 신부님들이 이제 고해성사를 보고 판고하는데 지금도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또 외국 신부님들이 우리말을 잘 모르시잖아요. 더 걸립니다. 그리고 또 신자들 분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남의 죄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보통 이제 한 3-4시간 정도 교회를 봐야 돼요.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10시간 이상, 심지어는 24시간 이상 고해성에서 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부님들이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규칙을 딱 잡은 거죠. 몇 명 이상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판공성사를 볼 때도 시골 공소 중에 좀 이제 들킬 여유 별로 없는데 라고 할지라도, 사정이 좋은 데라도 할지라도 40명을 넘어서 한다. 매일 40명 딱 정하고, 그보다 작은 데는 30명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처럼 특별히 조심해야 될 곳은 20명,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판공을 이제 모두 순서라는 것은 한 집안이 있으면 집안이 가장부터
순서대로 A까지 순서대로 보게 됩니다. 그 순서를 딱 이렇게 순서를 마치고 그다음에 찰보로 해서 항공 보기 전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순서도 마찬가지죠. 그 순서대로 딱. 그 순서가 원하지 않도록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항공 공수가 끝나게 되면 당연히 신자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 계속 몰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장들은 끝까지 남아있어서 이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안배해주고 배해주면 회장의 역할이다. 당연히 힘들었겠죠. 이것이 회장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미사는 이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요즘 미사와 달리 성체의 이제 감칠이 정면에 있었고, 제일 정면에 있었고, 이 감칠을 향해서 미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강론 때만 신자들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강론 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 보면 다. 그래서 이제 강론들 제형을 다 등을 보고 이제 신자들 입장에서는 신부님 등을 보고 미사를 보게 되는 거고, 당연히 미사에 이제 쓰이는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신자들도 라틴어에 있는 객구들을 뜻은 몰라도 다 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외워서 이제 제때제때 하게 하는 것도 이제 회장의 역할이죠. 회장이 다 교육을 시켜서 하게 되고, 당시도 남녀 구별이 유별나서 교시 때도 그렇지만 천주교에서도 남녀가 이제 구별이 유별나서 이 그림처럼 남녀가 따로따로 이제 같이 앉지 않고 따로따로 이제 맞습니다. 이 휴장을 치면 또는 병풍을 쪄서 남녀를 구분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당연히 이제 미사포를 이제 다 써야 되고, 그리고 시끄럽게 이제 그럴수 안 되니까 애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게 당시에 이제 미사 또는 미사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부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떤 일을 하는가? 보통 이제 신부님이 안 계실 때가 많았는데, 이때도 우리 회장님들은 거의 팔방미인적인 활동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뽑아봐도 6가지가 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 영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규정을 딱 정의는 아무리 늦어도 8일 안에는 영세를 줘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어른이라 할지라도 죽을 위험에 있으면 당연히 가서 대세를 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직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사를 신부님이 안 계시니까 미사가 없는 대신에 매일 주일이라든가 축일마다 공소에 모여서 공소 예제를 하게 되죠. 공소 예제를 이제 정해진 공소 예제를 하게 되는데, 핵심은 이제 염경 간사와 도리 강론이다. 옛날 시편이죠. 무슨 말이냐면 염경, 즉 우선 이제 기도문을 얘기합니다. 기도문을 외우면서 도리서 같은 것들을 읽어본다, 독서를 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도리한 것은 교리고, 이제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유식한 신자가 선지기 교리에 대해서 강론을 한다. 이것이 당시에 공소예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회장이 주관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원래는 이제 신부님 계실 때 홍배 미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신부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면 뭐 해야지 뭐. 그래서 이럴 때는 해야죠. 이럴 때는 회장이 이제 주례가 돼서 홍배 미사가 아니라 홍배 예식하고 나중에 신부님 오신 다음에는 강복을 주는. 그래서 이제 홍배 예식을 역시 회장이 주관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항상 그렇지만은 시험 공소시 내부에서도 싸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화해시키고, 또 항상 못된 신들이 꼭 나오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못된 신들을 찾아가서 타일해서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역할도 역시 회장이 몫이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 너무나 가난해서 끼니도 채울 게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회장이 앞장서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신이 닿지 않으면 신부님한테 따로 보고해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선교사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샬타 신부 같은 경우는 자기 몫으로 받은 이제 선교회 자금이 있잖아요. 그걸 다 가난 신자에 다 나눠줍니다. 이제 배고파서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도 신부님도 가난했지만 가난을 위해서 돈을 이제 이렇게 시장을 통해서 부자한테도 상당히 많이 썼다. 박해시기 때도 그런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해시기 때문에 군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대해서 회장이 또 나서서 모든 사람들을 신앙심을 이제 공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도와줘서 이 시험을 극복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장의 직무였다. 즉 어려우나 쉬우나 모든 일에서 회장이 다 관여하는 것이
당시 고문도 회장의 주 임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비신자 전교도 담당했는데 이 비신자 전교라는 것은 원래는 원칙상으로 이제 신부님이 맡아야 할 일이죠. 그렇지만 박해 시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부님 숫자도 적고 또 서양 신부님들이 비신자 만나는 자체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를 조선인 특히 이제 회장들이 몫이었다. 그래서 비신자들 상대로 해서 종교 활동하는 것이 회장들한테 큰 책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신자가 입교하게 되면 회장이 그 비신자한테 기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기도문 같은 것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 합당한 준비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 역할도 했었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모르니까 입교한 사람들이 교회의 규칙을 온전히 지키기 전에는 그 비신자한테 다른 신자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의 일을 절대로 얘기해줘서 안 된다. 라는 것도 이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린이 대대가 중요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회장이 신자들한테 어린이 대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그래서 이제 위험할 때 대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신자라도 이제 이런 어른이 이제 세례를 받고자, 인동대 세례를 받고자 하면은 자신이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파견해서 대세를 주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이제 책무였습니다. 세장님들이 또 이제 아까 병자를 이제 돌보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일인데 신자 죽을 위험에 있으면 사실 이제는 중부성사를 가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회장이 이제 죽어야 돼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모시고 와서 중부성사를 이제 보도록 해줘야 되는데 각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즉 환자가 비신자들 안에 있으면은 또 위험하니까. 근데 그때는 신자들을 모셔와서 안 된다.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신부님 계신 곳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신부님 오시기 힘드니까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모셔서 안 된다. 그래서 당시에는 80리로 규정을 했습니다. 80리 되게 한 320km, 32km쯤 되나요? 그러니까 320km쯤 되니까 그 정도 거리에 있으면은 신부님들을 모실 수 없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뀌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정이 있었다. 대신 회장이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공동체에서 회장 역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회장들을 뽑을 때도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됐죠. 그래서 신부님들이 회장을 뽑을 때 어떤 요구를 보느냐, 물론 이제 이게 일반인들 이런 이제 회사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떤 스펙을 보는 건 아니죠. 또 이분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뭘 가리지 말라고 뭘 가려는 것과 뭘 가리지 말라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뭘 가리지 말라 하냐면은 귀천과 빈부를 가리지 마라. 이 사람 신분이 높은지 낮은지 부자인지 아닌지 가리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뭘 가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구교인지 새신자인지 즉 대대 내려온 신자 집안 출신인지 아니면 자기 때와 신된 건지 또 가리지 마라. 따지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 뭘 따지냐면 이 사람이 착한 행실을 했느냐, 그 다음에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교리를 잘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느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원하는 양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상의해서 정하도록 해라 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이제 회장들 뽑는데 회장뿐만 아니라 회장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몇 명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 시기 때문에 또 일할 수 있는 중에 하나 있는데 회장이 만에 하나 이제 붙잡혀서 신앙을 지키면 좋은데 인간이 약체인데 배교했다. 어떡할 거냐? 그래서 배교를 해서 풀어졌을 경우에는 다시는 회장시키지 않는다. 이것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배교했다는 어떤 본을 이제 나쁜 본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은 회장 절대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규정이 있었다. 바뀌 시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회장 같은 경우는 회장도 여러 가지가 이제 구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신지 단체 회장들도 있고 명도회라든가 아니면 정교회라든가 아니면 성모 성심회 이런 단체 있었거든요. 다음 강좌에 나오겠지만 그 회장이라든가 또 여회장, 그 다음에 궁수회장,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총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도회장이라고 있습니다. 도회장이 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 뜻으로는 통틀어 이런 의미입니다. 즉 어떤 지역이라든가 어떤 모임의 이제 그러니까 그 공동회장, 그래서 초회장, 도회장이 서로 이제 혼동되기도 하는데, 되면 이제 지역단위니까 충청도의 도회장, 저는 경상도 도회장 이런 식으로 이제 묻게 되는데, 이런 도회장들은 도회장 밑에 그 지역 회장들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 회장들을 그 같이 통과를 하면서 신부님한테 중요한 사람들을 보고하고 지지받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총회장, 도회장이었다라고 이제 하시면 되겠고, 바뀌시기 때는 본당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신부님들이 한 곳에 이제 정착하기도 어렵고, 본당, 성당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본당 회장은 나중에, 개항기 이후에 신앙자유가 확립된 다음에, 본당에 세워진 다음에야 본당 회장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바뀌시기 때는 본당 회장은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의 이제 역할도 이제 굉장히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매우 이제 컸다. 특히 어린 제자 같은 경우는 어린 간절한 아이를 이제 그 안나님께 가야 되는데 보통 그 어머니와 같이 있기 때문에 안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방에 있는 아이들은 옛날에는 남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럼 누가 들어가냐면 역시 같이 여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린 제자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여사회장들, 그럼 여사회장들이 이제 여성들 모임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강원숙이라든가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사회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여성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회장이지만 초창기에 강원숙 이제 볼러머 같은 경우는 중부신부 집주인뿐만 아니라 중부신부님한테 우리나라 역사라든가 우리나라에 대한 것도 관심만큼 무식한 이제 분이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남사자가 동등하게 교회 일에 참여하면서 당시에 이제 거의 이제 다른 초회장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맞먹다는 표현이 나죠. 서로 동등할 정도로 활동했었다라고 할 정도로 여성의 역할이 컸었다라는 거고요. 고종의 이모였던 방마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집주인, 배려의 집주인이었는데 단순히 집주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배려주교와 상세대운권이었던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하는데 역시 관여해서 큰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볼 때 회장들이 단순하게 이제 여성들만의 어떤 그 모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임무에 대해서도 함께 활동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의 역할을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들의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이제 협력하는 복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사라고 하면은 이제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옆에서 보조하는 보통 요즘 이제 소녀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의미인데, 천주교 그런 의미를 쓰였는데, 원래 복사라는 이제 한자어 자체는 어떤 옆에서 시선 드는 사람, 원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사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복사라고 불렀고, 이 복사라는 역할 자체가 지금의 복사와는 달리 좀 더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야말로 신부님 옆에서 항상 이사시를 같이 하면서 신부님들의 길동무이자 수행비서 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복사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회장과 달리 정식적으로 이제 임명된 직책이라 보기는 어렵지만은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밀사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되죠. 당연히 들어오기 전에.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집주인, 그 다음에 그 집주인에 관련된 그 가족들, 또는 이제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뭐 예비시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모시는 복사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교회 밀사라든가 집주인, 또는 뭐 시학생 같은 사람들이 복사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자면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경우는 이제 그 가운서 골룸바의 그 전초 소생 아들이었던 홍필주 필리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모 신부님의 이제 그 복사로서 수녀와 같이 다니면서 주모 스님이 어디 가거나 아니면 그 안에 계시거나 항상 모셨던 분이 바로 이제 홍필주 필리포고, 이분은 이제 명도의 활동을 같이 했던 이제 삶이죠. 그러니까 복사이자 명도의 활동을 같이 했던 삶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이분은 이제 현성문 가로로라고 해서 이분도 순교자이자 성민이시죠.
이분은 이제 그 밀사로도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그 김대원 신부님 모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상해까지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이 그림이 그걸 묘사한 겁니다. 이 배를 이제 할 때 준비하는 상상물 모습인데, 바로 이것처럼 밀사 역할을 좀 했고, 이분은 또 이제 그 샤이땅 신부님이 그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을 다닐 때 복사와 함께 다녔습니다. 복사 역할을 했고, 또 나중에 이제 이분은 이제 39년도 때 살아남으셔서 46년도에 김대원 신부님한테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사이에 회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많이 했던 분, 즉 복사이자 밀사이자 회장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분은 뭐냐면 정화산 바오로입니다. 정화산 바오로 같은 경우는 자격증 아홉전의 아들로서 그 밀사로서 거의 뭐 수차례 동안 중국을 방문하셨던 분이시고요. 밀사이자 또 신부님이 오시게 되니까 그 신부님 모시는 집중 역할도 했습니다. 집중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앵베르 주교님이 오시니까 앵베르 주교님을 가까이 모시는 복사 하시고, 앵베르 주교님이 그 어른들을 이제 속성으로 이제 가르쳐서 신부님이 세우기로 했어요. 이제 교황청의 허락을 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 당시에 정화상 바오로가 앵베르 주교의 그 시학생이었습니다. 이 하상 바오로 같은 경우는 밀사이기도 하고 집주인이기도 하고 시학생이기도 하고 복사이기도 했던 거죠. 역할했던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최영 베드로, 즉 김대원 신부님 동기 중에 그 마코에서 병들어 도와신 분이 계시잖아요. 처방제. 그분의 형입니다. 이분도 나중에 이제 1860년대에 돌아가시고 순교하시고 성인이 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모방 신부님의 복사였어요. 복사이고, 또 김대원 신부님 모셔올 때 장성과 함께 상해로 바다에 건너 갔다 오신 분이고, 또 그 다음에 이분이 또 그 회장 역을 당연히 회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배려주교가 1960년 들어오면은 그의 서적을 아예 이제 목판으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인쇄소를 차려서. 그때 그 인쇄소를 맡은 사람 역시 최영 베드로였다. 그러니까 최영 베드로 같은 경우는 복사이자 밀사였고, 또 회장이었고, 그 다음에 인쇄도까지 맡았던 사람이다. 다음을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복사했던 사람들이 당원했다. 그 신부님과 같이 모이면서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었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장과 복사가 때로는 겹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게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일정한 공동체나 어떤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회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교사가 이제 이동하거나 머물 때 항상 곁에 수양하는 경우를 이걸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분하시게 되는데, 따라서 신부님이 계시는 곳에 집주인은 회장도 되고 복사도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신부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있는 곳의 회장은 그냥 공수회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실제로 그래서 그 복사와 신부님이 이제 같이 이동하게 되는데, 신부님이 복사와 같이 이동할 때 보통 가장 당시 신부님이 서양 신부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복사와 같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비신자와 마주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길을 안 내리기 때문에 항상 복사가 이제 다니게 되고, 사정이 좋으면은 마부, 즉 말을 타고 다니거나, 또 때로는 가마를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보통은 이제 2명이 최소 다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소를 방문할 때는 이제 그 공소에서도 미리 이제 와서 공소 회장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 진군이 와서 신부님 집을 같이 가서, 그 보통은 갈 때 2명, 마지막에 2명에서 4명이 이제 공소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 공소 방문할 때도 복사가 신부님의 대리 역할을 함으로써 공소회장과 여러 가지 일을 사무를 상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부님이 돌아다니면서 꼭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선물 이런 거 빼고 돈이죠. 돈. 필요한 돈을 누가 관리하면 대부분은 복사들이 관리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할 정도로 복사 역할이 이제 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거랑 좀 다른 게 당시에 이 모습은 밖의 시인이 아니고 개항 이후에,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확보된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선교사가 이제 조랑말인지 낙인지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고 옆에 이제 진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옷을 좀 제대로 갖춘 분, 이분이 이제 그 복사적 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가 하나의 이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장이 좋으면 이렇게 가마꾼들, 물론 가마꾼들도 신자여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소방문들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장 복사와 좀 다르긴 한데, 선교사분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왔을 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바로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 풍습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가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 대목훈련 주기가 얼마 동안은 신입 선교사 같이 지내면서 아주 초보적인 지식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무조건 시골에 있는 교우청으로 신부를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시골 내려와서 신부님들은 어쩔 수 없이 24시간 내내 한국 시대들과 함께 무조건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있으면서 우리말을 배우고 풍수를 익히다가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는 바로 선교 사업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 이런 대표적인 이제 그런 신부님들이 모셨던 곳이 바로 송골입니다. 지금도 있는 송골. 이게 당시에 개항기 때 송골 사진이고, 이제 송골 기념비지, 순기념비. 거의 송골 같은 데서 신부님이 가셔서 몇 달 동안 사시면서 이제 우리말을 배우는데, 우리말 교사가 누구냐면 당연히 집주인이죠. 집주인 회장이 선교사분들의 말벗이자 이제 우리말 이제 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인사부터 하는 거겠죠. 잘 주무셨느냐, 편했느냐부터 시작하고 진지 드셔야죠 라면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초적인 단어들을 배우고, 이제 선교사들 입장에서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한글 자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과 프랑스어 같이 써 있는 자전을 가지고서 단어를 배우면서 익혔다. 물론 그 당시는 이제 잘 만든 책자를 썼던 건 아니고,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한글 자전 책자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셔서 우리말을 배우면서 활동했다. 그리고 그 우리말 선생님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집주인 회장이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선교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맡았던 사람들은 남성들이죠. 같이 일했던 남성들인데, 그와 반대로 이제 선교사분들이 아주 의식주, 먹는 음식, 그다음에 옷, 그다음에 장자리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살림살이는 누가 했냐면 이건 다 오로지 여성들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사분들이 이제 사목방문을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또 신부댁이라고 불렀거든요. 신부댁, 주교댁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 신부댁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이제 조선 신자가 집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으로 되어 있고 가족이랑 하인들도 함께 살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 집주인, 이 집 자체를 교회에서 교회 자금으로 구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들을 와서 살고 집주인 생활비를 교회 자금으로 들기도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집주인이 되는데, 집주인 댁에 부인이라든가 아니면 부인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성 회장 같은 분들이 와서 신부님들이랑 살림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통틀어서 안복사다. 그러니까 남자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들은 바깥 복사라고 부르고, 집 안에서 살림살이 맡은 분을 안복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분이 이제 되게 되고요. 이분들은 아까 했던 것처럼 식사 준비, 설거지, 식사 준비,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빨래, 그 다음에 옷에 관련된 바느질 같은 것들을 다 이분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역시 식복사, 지금 식복사 비슷한 개념이 한데 식사도 좀 약간 더 넓은 개념입니다. 하게 되는데, 당시에도 신부님과 같이 이제 머무르기 때문에 신심이 깊고 믿을만한 사람 당연히 썼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 순교자 중에서도 안복사를 하셨던 분들이 순교신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중에는 동정로 했던 분도 많고,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신부님에게 이제 안복사라든가 안복사 밑에 있는 하늘로 들어가서
봉사를 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립이 대해 살던 순교자 선녀님 분도 김대근 신부님의 복사로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성인 바르바라는 분은 이분은 이제 한 30년 이상을 이제 안복사하셨던 분인데 이분을 거쳐간 선교사분만 6분, 7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교리에 해박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꼴찌에 잡혔을 때 그야말로 강의를 해, 교리 강의를 쭉. 첫날 정문까지 이제, 근데 첫 정문이 교회에서 한 가르침과 조금 달라요. 이분 나름대로 제작한 이것을 장작, 보통 신문하면은 기껏해야 뭐 몇 주 안 되는데 이분은 거의 한 장에서 넘어갑니다. 아마 쓰는 신경 쓸 거예요. 기도문만 한 수십 가지 기도를 줄줄줄줄 이름만, 기도문 이름만 수십 가지 열 정도 되는데 바로 이분이 이제 자기는 여러 대 이제 신문을 보시면서 공부하고 했던 걸 해놓은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안복사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었던 또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복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부엌 일을 하기도 하지만 강화순이라든가 방마다했던 분은 아까 전 교회의 어떤 일에 참여해서 동등하게 이제 교회 일을 했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당시 남녀 구별이 완벽했기 때문에 여성이 특히 이제 직접 신고와 접촉한 일은 매우 드물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식사 때에도 밥상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밥상을 차려서 안복사가 신부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복사가 준비하면은 아까 일단 바깥 복사가 와서 밥상을 들고 와서 신부한테 드리게 되고, 옆에 있는 식사할 때도 바깥 복사 옆에 앉아서 신부이 들 때까지 옆에 시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복사는 부엌에 있는 거고 직접 신부님과는 개인적으로 접촉할 일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얼굴도 몰라다니는 얘기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서로 이제 접촉할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상황 속에서 안복사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밖의 시기이기 때문에 또 선교사 부족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비신자에게 전교를 하는 역할이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당시에 교리서, 특히 한문대 교리서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것을 책을 배포해서 교리를 이제 공부하게 하는 방법을 썼고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회장들을 통해서 이제 교리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회장들 중에서도 교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교리 강론을 잘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리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전교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 뽑아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민급과 스테파노, 이제 가등이 이제 교우촌에 있었던 분인데, 이 민급과 스테파노 같은 경우는 호랍입니다. 호랍이 부인과 자식이 다 죽고 호랍이었기 때문에 홀을 다니셨을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셔서 다니셨는데, 돌아다닐 때마다 교리를 가르치고 전교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서 당시 이광재 신부님이 이분을 회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교 회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은 이제 정교적 활동하게 되고, 이게 전문적 활동 외에도 어떤 이제 특별한 경우에 파기를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박종원 아우구스틴 회장이라든가 현성문 바울로 회장 같은 경우는 가을이 되면은 의리마을에 내려와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시대를 상대로 그 교육을 했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이와 같이 어떤 교우촌에 이제 신부님이 이게 파견해서 가서 이제 파견 근무를 하는 것이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당시에 교육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교사부터 할 수 없었던 비신자에 대해서 전교활동을 함으로써 바뀌 시기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천주교회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확장하는 데 이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850년대 이후에는 교회가 정말 좀 안정화되니까 조선 내에서도 신학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른바 제천의 유명한 베론 신학당이죠. 신학당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림들이 파견돼서 라틴어와 이제 신학을 가르치지만 한국이라는 상황 때문에 당시 한문도 이제 배워야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한문을 누가 가르쳤냐면은 당연히 조선인 이제 지식인 신자들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장주기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의 집을 이제 신학당으로 내놨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상대로 한문을 가르치는 훈장 역할도 했었다. 그리고 베르주 같은 경우는 일종의 사당을 만들어서 교육과 한문 교육을 같이 시키겠다라고 해서 지식인 양반 출신의 이제 교사가 이제 훈장을 이제 뽑아서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 이제 신자들이 그러니까 회장, 목사 뭐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 회장과 교사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 이제 발전과 그다음에 이제 종교 활동에 큰 보탬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신학 공조들은 이제 때로는 회장으로서 또는 목사로서 또는 교사로 활동하면서 자기가 주어진 재능을 발휘해서 각자의 직분과 소임을 다 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 한국 천주교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이런 회장분들의 이제 바뀌시길 때 남아 있는 유일한 사진이에요. 당시 르델 주교님이 1860년도에 간신히 이제 조선 땅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세 분의 이제 시대들, 회장급 시대들이 같이 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해에서 60년도 8월 28일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르델 주교님이 이제 당시 턱수염을 특히 이용했던 아름다운 수염을 했던 르델 주교님이 이제 당시 상투머리를 했던 이 모습이고 주변에 있던 분들이 다 최인서, 최선일, 김수리라는 회장급 분들이죠. 이분들을 계속해서 친구들을 모시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선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밀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부정에 잡히셨던 분들은 신앙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공조들은 제 모든 걸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